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 비평 시간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에 대비한 핵 방공호를 짓자는 공론이 일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점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핵 방공호는 왜 짓지 않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상상하기 힘든 계밀적인 타격을 입히겠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핵의 선제 타격은 합법적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해설대로 핵무기의 전술적 배치를 완료한 데 따른 자신감의 발로다.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말부터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쭉 중단되었던 한국, 일본, 미국 이 3국의 해상 공동훈련이 북한 핵을 대상으로 한 핵 확장 억제력을 위한 국제적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핵 항모와 최신 전투기가 미국에서 오고 한국의 신형 전투기도 참가하고 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확장적 억제력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북한은 지난 11월 바로 며칠 전에 2일, 3일, 4일, 사흘에 걸쳐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동해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발은 동해의 그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공해이긴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해와 다를 바 없는 그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대한민국의 전투기 세대가 발진해서 북방 한계선 이북을 탄착지로 해서 세 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저는 전쟁의 시대를 예감하였습니다. 다수의 국민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래 지난 70년간 한국에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를 가능케 하는 그 조건과 환경 안에서 건전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는 해소할 수 없는 모순이 처음부터 안고 있거나 또는 새롭게 발생을 하며 그것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해소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새로운 또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이러한 평화와 전쟁의 반복이 일국 단위나 세계 단위의 역사에 있어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의 시대는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으며 벌써 70년이 지속하는 동안에 이었고 전쟁의 시대를 예감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 또 그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마땅한 자세이자 또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도 그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시대가 다가왔나 하는 이 내외 언론을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정보나 해설에 또 하나의 뚜렷한 조짐은 중국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은 공산당 20차 대회를 통해서 총서기로 선출되었으며 차후 5년간 중국을 책임지는 정치가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제 3선의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이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명확히鄧소평 이래 10년 주기로 지도체제를 변경해온 1970년대 이래로 개혁개방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지난 40년간 지켜왔던 전통적인 중국의 국가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개혁개방을 열은鄧소평은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을 했고 공산당의 집단 지도체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이전에 건국과 전쟁과 그러고 과격한 어떤 공산주의 실험, 문화혁명을
해온 모택동의 사회주의 노선과 또 1인 독재 체제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적 질서에 순응을 하면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지난 40년간 고도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고도 경제 성장 성과와 그 실력의 바탕을 두어서 이제는 미국 질서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겠다 하면서 독자의 중국적 현대화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명확하게 중국적 현대화 노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영미식의 개인주의라든가 개인의 자유라든가 자유시장 경제의 바탕을 둔 그와 같은 현대화 선진화가 아니라 중국의 전통 문명의 유교적 정치 문화의 바탕을 둔 중국적인 현대화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제3년임의 그 총서기 취임의 일성이었습니다. 중국적 현대화라는 것은 공동부유입니다. 더 이상 자유방위적인 시장경제는 중국적 사회주의 하에서 허락될 수 없다. 공동부유한다. 그리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공생, 평화 이런 것이 이 중국적 현대화의 슬로건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건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중국이 독자의 문명 노선으로서 중국의 민족주의, 중화주의,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중국적 국제 질서를 추구하려는 그 노선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서 당의 전면적인 영도, 중앙집중 통일 영도가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는 것이 중국 시진핑의 지도 노선으로 다시 한번 천명이 됐습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화중심주의. 중국의 발전 없이 인류의 발전은 없다. 새롭게 선출된 중국의 7명의 상무위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국적 현대화, 새로운 중화주의의 표방으로 인해 이는 필연코 새로운 어떤 거대한 국제적 마찰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화약고가 대만이죠. 대만은 다들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로 중국이 주장한 하나의 중국 질서에 나름대로 순응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었고 국민의 자유도 신장되는 그러한 순조로운 어떤 역사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만이 굳이 심각한 어떤 대립과 갈등을 무릅쓰면서까지 독립을 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만의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래 지난 10년간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적, 중화전체주의적, 중화집단주의적 그 노선을 분명히 함에 따라서 대만인들은 스스로 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들어서면서 대만의 독립 노선을 명확히 했고 이는 필연코 시진핑의 중화중심주의,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공공연한 대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인은 이제 그들의 자유를 택하느냐 아니면은 중국에 굴종을 하면서 중국적 사회주의, 전체주의적 억압체제를 감수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대만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선택할지는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미국도 지원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대립적인 노선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남진아해에서 동진아해에서의 전쟁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전쟁의 시대에 도래함과 더불어 남과 북에 있을 수도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그러한 예감을 저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도 흔히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하나의 보통의 국가 간의 국제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는 없고 조정이 필요한 결국은 어차피는 통일이 되어야 될 과도기적 관계로서 조정이 필요한 특수관계다.
다시 말해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다. 이러한 생각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고 또 역대 정부도 이를 대전제로 해서 북한과의 통일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크게 말해서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등등이 있어 왔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남북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남한의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은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전제는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하는 그와 같은 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제가 우리 이승만 TV를 통해서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그러한 민족 공동체로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유사 종교와 같습니다. 유사 종교와 같은 환상입니다. 두 나라의 이념과 가치는 적대적입니다. 두 정치 집단의 이념과 가치가 적대적일 수밖에 없을 때는 이 관계는 어떤 시기로든지 강압적인 또 무력적인 충돌을 통해서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그동안 한국인들은 너무나 간과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잘 알다시피 북한이 핵무장을 시작한 1990년대 이래 한국의 역대 정부는 그것을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방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성 대통령은 당시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핵 개발을 시작한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을 하려고 했을 때 이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핵무장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 내지 10억 달러의 자금을 북한에다가 어떤 명분이든지 제공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의 핵무장은 자의적인 것이다 라고 자기는 국제사회에서 변론하고 다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더없이 확고하다 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기만해서 평화회담을 주선을 했고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 북한 당국자 모두로부터 불신을 받고 배척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은 상호인과적입니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단기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적대적인 이념을 갖는 두 정치 집단이 인접했을 때 조만간 평화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를 조정하는 전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저는 거의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항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은 항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군사적 긴장이 발생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쏜 미사일 한 방이 북방 한계선 이남에 떨어졌는데 그 방향은 울릉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 일원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읽고 또 관련 해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2일 오전 8시 51분에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이것이 울릉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됨으로써 4분 뒤인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관련 해설가들의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으면은 이 마하6 속도의 미사일이 발사 지점 원산에서 울릉도에 도착하는 시간이 4분 이내입니다. 3 내지 4분. 그러면 한국 정부가 기민하게 공습 경보를 발동했지만은 그러나 미사일이 울릉도에 떨어진 시점과 동일하거나 또는 뒤늦게 공습 경보가 울리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공습 경보를 울려봤자 미사일의 피해를 줄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공습 경보다. 또 공습 경보가 울리자 대부분의 주민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한 적이 없지만 그동안에 민방위 훈련을 매월 해왔지만은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경찰이 해온 것이 일반 주민은 그냥 교통 통제나 당했을 정도지 막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포탄이 떨어질 때 어디로 어떻게 피신을 해야 하는지 또 피신의 요령이나 피신의 그 훈련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울릉도 주민들은 공습경보의 영문도 몰라서 뿐만
아니라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고 군청의 직원들만 매뉴얼을 따라서 군청 지하 대피소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해 지난 수십 년간 민방위 훈련이 있었지만은 공무원이나 경찰이 중심이 된 훈련이었고 일반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실제로 지하 민방공 대피소로 대피해 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오는 전쟁의 시대에 대비한 행동, 원리나 요령을 전혀 훈련받지 못한 한국민이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나름대로 정비한 공습경보 시스템도 실제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러한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포탄이 서울 이론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울릉도로 가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2분, 3분 이내로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질 때 흔히들 그것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그 요격률이 대단히 불안전할 것입니다. 한 10발을 쏘면 한 서너 발은 요격할 수 있을지 또는 7, 8발은 요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 공습경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남북한은 지근의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관련 정보를 쭉 찾아보니까 서울에 3,233개소의 민방공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당 4명씩 수용을 해서 3,200만 명, 서울 인구의 약 한 3배를 수용할 수 있는 대비시설이 갖춰져 있다. 전국적으로 1만 2천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18평 이상 되는 건축물의 지하실은 정부가 지정함에 따라서 민방공 대피시설로 이용될 수가 있고 또 관련 표지 안내판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대형 건물의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유사시에 대비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대비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는가, 얼마나 그것이 실제로 서울에 떨어지는 포탄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여기에 유사시에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가를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지하 주차장은 포탄이 떨어졌을 때 그 안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피했다가는 질식할 수도 있고 가스에 중독될 수도 있고 더구나 열기가 밀려 들어오면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결코 그 안전한 지하 주차장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승만 학당 어디로 유사시에 피신하는가 민방공 대피시설 찾으니까 서울시 중구구청에 안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유사시에 자기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훈련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를 찾으니까 지난 4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이라는 제목하에서 이슈 탐방 기획 기사를 3회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울 일원에 3,000여 개 민방위 대피시설의 표지가 붙은 지하 공간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폭격에 안전한 시설이 아닌 경우가 많고 표지판은 형식으로 붙어 있을 뿐이고 지하 시설을 또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조차 여기가 민방공 대피시설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는 그 안에 다른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더구나 화학무기나 핵무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우 위험한 그러한 시설이기도 하다. 화학무기나 핵무기에 대한 방공시설로서는 터무니가 없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래식 공격에 전혀 무방비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는 하등의 방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인구 1200만 서울, 나아가 인구 5천만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상으로서 민족 공동체론, 유사 종교이기까지 한 민족 공동체론이 이 나라 이 정부의 이 국민의 국방태세를 이렇게까지 허물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전쟁의 시대에 전쟁의 확률이 얼마인지는 알 수도 없죠.
10%가 될지 30%가 될지 아니면 1, 2%에 불과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할진데 마땅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대비 태세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벌거벗은 채로 햇빛을 맞고 그 살갗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령 체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는 결코 간단히 소멸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상당한 용기와 희생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사적 업보입니다. 18세기 이래 정체해온 한국의 역사, 19세기 말이 되면 사실상 국가가 해체가 되어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물려진 부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용기와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유산입니다. 악의 세력으로서 북한의 왕조 체제는 결코 간단하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비한, 그를 상대로 한 전쟁의 시대가 한반도 차원에서, 아시아 차원에서 다가올진데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로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될 일이 핵방공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난 4월의 기획 기사에 의하면은 정부가 충북대학의 이태구라는 교수에게 한 20평 정도, 한 15명 전후를 수용할 수 있는 핵방공호를 짓는 프로젝트를 발주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경 1km 이내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포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콘크리트 철근 벽 두께 40cm 그리고 강철로 된 문을 갖춘 지하 핵뱅커, 핵방공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약 한 1억 5천 정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하도 시설, 각종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비상식량, 의료품 모든 것이 다 저장된 가운데 약 15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유사시에는 다시 안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과 지상으로의 통풍시설을 갖춘 이 핵방공호 시설을 하는데 대강 한 1억 5천 정도 된다. 제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5천만 전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를 250만 개를 짓는데 비용을 얼추 계산하니까 한 37조, 40조 됩니다. 한 10년 단위로 짓는다면 연간 4조 정도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핵방공호부터 건설하기 시작하고 모든 국민이 1년에 한 번씩은 거기에 들어가서 핵전쟁에 대비한 어떤 훈련을 받고 그와 같은 국민적 국방태세를 갖출 때 국민적 통합, 정치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북한의 핵 김씨 왕조 체제, 핵무기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동아시아 차원에 있어서의 거대한 문명의 충돌, 중국 공산체제 해체까지도 겨냥할 수 있는 그 국제전쟁에 나름대로 자유의 전사로서 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시대에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한 10개년 계획으로 연간 4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 국민을 수용하는 핵방공시설을, 핵벙커를 짓는 일이다. 이것이 제1의 시대적 근무다. 뭐 어떤 사람은 핵을 개발해야 되고 전술핵을 다시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 그것도 좋은지 나쁜지 간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핵방공호를 만드는 것이다. 제가 오늘 그 점을 군사학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마추어입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